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자, 오늘은 중국 파운더리 SMIC 화웨이 포기했다, 화웨이 진짜 끝났다 라는 주제와 일본에 관련된 이야기로 좀 즐거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대표적인 파운더리 업체인 SMIC가 미국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는 화웨이에 못 판다는 미국의 제재를 앞으로 철저하게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좀 웃겨요. 미국의 제재를 받는 자국 업체 화웨이를 버리고 미국의 눈치를 결국 보는 것이죠. 자, 로이터와 중국 매일경제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SMIC는 성명을 통해 앞으로 상관 국가의 지역의 법률과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SMIC는 또 규정에 따라 이미 화웨이에 계속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에 신청서도 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허가 없인 자국 기업인 화웨이와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거 딱 봐도 보여주기식 꼼수로 확률이 높은데요. 실제 SMIC는 중국 반도체 굵기의 핵심 기업으로 세계 파운드리 시장 5위 업체입니다. 현재 14나노 공정으로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고 있죠. 대부분 자국 물량이겠지만 말이죠.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내년에는 7나노 공정을 도입한다고 발표한 상태인데, 실제 SMIC의 매출의 20%가량은 화웨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업계에서는 SMIC의 이번 성명을 오히려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반도체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빼고는 반도체를 만들 수 없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SMIC도 원칙적으로는 미 제재에 따라 화웨이에 반도체를 팔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중국이 미국에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SMIC가 미국의 제재에 따르겠다고 밝힌 것은 다른 속셈이 있을 확률이 정말 굉장히 높죠. 그 이유는 바로 미국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미국 정부는 SMIC를 화웨이처럼 거래 제한, 즉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 HSMC라고 22조 원 먹튀 사건에 화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이면 스마트폰도 제대로 만들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인데, 천문학적인 지원을 해온 이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중국 SMIC까지 블랙리스트에 올라버리면 중국 입장에서는 도저히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이죠. 화웨이와 지금 똑같아지는 겁니다. SMIC에 주문도 넣을 수 없게 되겠죠. 결국 이 제재를 의식한 SMIC가 미국을 자극하지 않도록 백기투항해버린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SMIC가 미국의 수출 규제를 준수하겠다고 밝힌 것은 미국 정부 눈치 보기, 즉 떠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화웨이 같은 경우는 통신 스마트폰, 칭하연이 그룹은 반도체, BOE는 디스플레이, 샤오미는 가전, SMIC는 파운드리.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닌가요? 다 합치면? 어벤져스? 삼성전자가 모두 하는 일이 됩니다. 삼성전자의 모든 제품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베껴서 중국 공산당이 만든 기업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 엔지니어들을 데리고 가서 키우고 대만 엔지니어들을 뺏어와 키우는 기업들이죠. SMIC가 아무리 미국의 눈치를 보더라도 미국이 이 SMIC를 블랙리스트에 올려주는 게 우리로서는 현재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미국이 저 기업들에게 뭔가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피해가 올 거거든요. 특히 반도체 업체들 같은 경우에 말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국은 우방국이 편하게 살도록 양보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만 봐도 계속 주변국을 괴롭혀왔죠. 무조건 다 빼앗고 탈취하고 그리고 가져갑니다. 일본도 일본이지만 중국도 절대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는 나라임은 분명하죠. 특히 중국의 이 천인 계획으로 우리나라나 기타 해외 국가들의 특허 기술 빼가기가 아주 굉장히 노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자율주행 기술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학이라고 뽑히는 카이스트 교수를 몇 년 전에 돈으로 매수해서 기술을 넘기고 있다가 걸려서 현재 큰 이슈가 될 정도로 말이죠. 미국이 왜 이렇게 중국을 때리겠어요, 여러분? 바로 미국의
유학생들이나 미국 취업으로 위장해서 배우고 습득한 기술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중국으로 유출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할 나라들이 위아래 다 있어서 정말 머리가 아플 지경인데요. 기술 하나가 이제 기업의 존폐를 결정하고 더 나아가 주가를 결정하고 그 나라가 미래에 더욱 빛나게 되냐 마냐는 결정하는 열쇠가 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의 이런 제재가 더욱 강력하게 작용해서 중국이 생각하는 꿈을 철저히 부숴주길 바랄 뿐입니다. 자,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인데요. 바로 일본 소니가 브라질에서 사실상 망했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때문인데요. 일본 전자업체 소니가 브라질 북부 아마조나스주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에서 가동 중인 생산 공간을 결국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일본 소니는 성명을 통해 마나우스 생산 공장을 내년 3월 중 폐쇄할 예정이며 TV, 오디오, 카메라 등 제품 판매는 내년 중반까지만 유지될 것이라고 밝히는데요. 이에 따라 소니 마나우스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220여 명은 모두 해고가 됩니다. 안타깝네요. 소니 측은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환경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으나 실제는 부진한 영업 실적 때문이겠죠. 인정하기 싫을 겁니다. 소니 측은. 그러나 소니 피처스와 소니 뮤직 등 다른 사업 부분은 영업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소니 측은 발표했는데요. 소니는 지금으로부터 48년 전에 브라질에 진출했었습니다. 브라질 시장에서도 어느 나라에서나 같이 과거 한때 전자제품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었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LG전자, 즉 한국 기업에 밀리는 등 시장 확대에 더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공장 폐쇄를 결정한 것입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GfK의 자료를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 시장 점유율은 평판TV가 삼성 38.8%, LG 25.3%, 소니 2.6%입니다. 75인치 이상 대형 TV는 삼성 63.6%, LG 27.3%, 소니 8.8%고요. 그리고 최신 제품들이죠. QLED, OLED TV는 삼성 78.8%, LG 19.5%, 소니 1.1%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브라질에서는 전기전자제품 업체들이 대형 TV와 프리미엄 제품을 중심으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소니는 우리나라, 즉 한국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진 데다 시장 활로를 뚫지 못해 결국 마나우스 공장 폐쇄를 결정한 것이죠. 아시겠지만 패널 기술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패널을 사다가 해외에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TV 생산업체가 아닌 TV 조립업체로 전락한 것과 다름이 없죠. 소니의 이런 몰락에 반해 우리나라는 또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국내외 주요 세트사에 퀀텀닷 디스플레이 C 제품을 공급하며 양산을 위한 워밍업에 들어간 상태이고, LG 디스플레이는 연내 롤러블 디스플레이를 출하해서 새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세계 디스플레이 무게 중심이 이제 액정 표시 장치, 즉 LCD에서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 등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가운데 차세대 기술과 양산 경쟁력을 무기로 주도권 선점에 나서고 있는 것이죠. 삼성이 LCD 공장을 최근 중국에 넘긴 이유는 분명 있을 것이고, LG 또한 OLED 및 롤러블 디스플레이 출하에 노력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일본 소니가 앞으로 이 TV 시장에서 설 길은 없어 보이네요.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이 만약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알람, 구독, 댓글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이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부실 대응 등으로 줄곧 바닥에서 헤매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국민 지지율이 사퇴를 일주일여 앞두고 15%포인트나 수직 상승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제 그만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하자 나온 결과다. 그의 사임을 일본 국민들이 얼마나 바랐는지 잘 말해준다. 요미우리 신문이 이달 4에서 6일 실시해 7일 공개한 9월 여론조사에서 아베 정권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52%로 지난 8월 조사 때보다 15%포인트나 상승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 비율은 38%로 전월 대비 16%포인트 떨어졌다. 지지하는 사람이 지지하지 않는 사람보다 많아진 것은 지난 3월 조사이고 6개월 만이다. 요미우리는 아베 총리의 사임 표명 후에 지지율이 대폭 상승한 것은 과거 정권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과거 나카소네 야스히로 정권 말기 26%였던 지지율이 퇴진 때 45%까지 올랐지만 이는 6개월에 걸쳐 이루어진 회복이었다. 그동안 아베 총리를 적극 지지해온 요미우리는 아베 총리가 건강 상태 악화를 이유로 사의를 표명하면서 장기 정권의 업적을 재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석하든 7년 8개월여에 걸친 아베 정권의 퇴장을 국민들이 크게 반기는 데서 비롯된 결과로 밖에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이번 조사에서는 오는 14일 자민당 총재, 16일 총리 취임이 실시되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에 대한 국민 지지율 확산세가 두드러졌다. 스가 장관은 차기 총리로 적합한 인물 항목에서 이시바 시게로 전 자민당 간사장,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무조사 회장 등 다른 2명의 후보를 제치고 46%의 응답률로 1위를 했다.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달려온 이시바 전 간사장은 33%로 주춤했고 기시다 정조 회장은 9%에 그쳤다. 스가 장관은 아베 총리 사임 발표 이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한 번도 3위 안에 들지 못했으나 자민당 내 7개 파벌 중 5개 파벌의 지지를 받는 등 대세 후보로 굳어지면서 국민들 사이의 인지도와 지지도가 급상승했다. 한국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 죽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 측에 피해자 1인당 1억 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경제협력 협정에 따라 배상 문제는 모두 해결돼 강제징용과 관련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스가 관방장관의 이번 발언은 아베 정권의 노선과 궤를 같이 한다. 실제로 지난달 4일 스가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구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와 관련 한국 대법원 판결과 관련 사법 절차는 명확히 국제법 위반이라며 현금화에 도달하게 된다면 심각한 상황을 부르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측에게는 거듭 강하게 지적하고 있으며 조기 해결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스가 관방장관이 총리가 될 경우 아베 정권의 강경 대한국 노선을 그대로 답습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요미우리 인터뷰에서 외교 부분과 관련 계속성이 중요하다며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중일 관계에 대해서는 정상 간기한 없이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관계가 필요하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국빈 방일에 대해서는 일본은 코로나 대응을 우선해야 한다. 의연하게 해야 할 말은 하겠다고 말했다. 일정 조정을 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의 디지털화 개혁을 주장하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확산 방지 대책과 사회 경제 활동 양립을 제1로 생각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민당 총재 출마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은 코로나 대책과 경제를 제대로 하는 사람에 기대하고 있다. 이탄 경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나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입후보했다. 이번에는 도망쳐서는 안 된다.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 결단했다고 설명했다. 중의원 조기 해산, 총선거 시기에 대해서는 총재 선거가 끝나고 나서 생각하겠다. 코로나 대책을 제대로 해달라는 게 국민의 목소리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의원 내각제를 채택한 일본에서는 집권당의 총재가 총리가 된다. 자민당 총재 선거는 사임을 표명한 아베 총리의 후임을 선출하는 선거다. 스가 관방장관은 자민당 내 주요 파벌들의 지지를 받고 있어 차기 총리로 선출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날 오전 이 후보 접수를 받고 오후에는 후보들의 연설과 공동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 자민당 총재 선거는 8일 고시된다. 이번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표 394표와 지방당원 141표 등 총 504